정말 가지가 아니고요. 빨리 오세요. 근데 상황이 또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줄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4월 말 등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난주 주말에 방역당국에서 한마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섣부른 소리 하지 마. 싱가포르 보지 않았니? 싱가포르 보니까 싱가포르이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방역이 굉장히 잘 된 국가에서 서구에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 되며 학교가 가장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곳이니 우리 개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학한 이후에 2주 만에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확진이 나왔으며 그 집단 확진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요. 영토도 좁은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10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방역을 잘했던 국가가 개학 이후에 지역사회 전파가 하루에 200명씩 나오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돼버렸죠. 그래서 방역당국도 아직까지 섣부른 개학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교 오고 싶죠? 또 아마 그럴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학교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계약으로 만났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온라인 계약 선생님 연습 아닙니까? 온라인 계약 때 했던 내용들을 계약하면 다시 해주실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나갈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공지 받았다시피 아마 6월 달이면 6월 초에 지금 중간고사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온라인 계약 때 배운 내용이 그대로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EBS를 그냥 잘라서 올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1학년은 뭐 그런다고 해요. 하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집중도가 있을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 할까봐 저도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생활관리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생활관리입니다. 자, 생활관리고요. 생활관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파트는요, 이론윤리 파트가 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파트는 응용윤리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트는 이론윤리 파트가 있으며 하나의 파트는 응용윤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론윤리와 응용윤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중은 응용윤리에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어요. 이론윤리를 주로 내는 수능은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고요. 생활관리는 말 그대로 그 윤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 생활에 적용시키고자 만들어진 학문이 응용윤리이므로 응용윤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이 응용윤리는 반드시 뭐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론윤리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윤리가 비중이 작다고 해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가볼게요. 이론윤리 첫 번째 단원 보면요. 1단원의 1소단원입니다. 1단원의 1소단원에 나온 부분이 윤리학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윤리학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분류한답니다. 윤리학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두 개는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론 윤리가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응용 윤리가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대요. 총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메타 윤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요, 기술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학을 크게 네 개로 나눠놨습니다. 메타 윤리, 기술 윤리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 윤리는 윤리학에서 다루는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고자 하는 학문. 그게 메타윤리고요. 그럼 메타윤리의 기호는 뭘까요? 당연히. 그렇죠. 언어학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메타윤리고요. 기술윤리는 뭘까요? 어떤 사회에서 윤리 규범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회 윤리 규범을 그대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윤리는 다른 말로 서술윤리라고도 해요. 윤리학의 분류가 수능에서 1번 문제입니다. 물론 난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1번부터 틀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듣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윤리학의 분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상이 있고요. 서양사상이 있습니다. 오, 선생님 분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손가락 여기 있습니다. 동양사상이 있고요. 서양사상이 있습니다. 글씨가 올라가구나. 자, 동양사상의 대표자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유교와 불교와 뭐가 있을까요? 도교가 있고요. 서양사상의 대표는 우리가 배울 사람들은 칸트와 그 다음에 얼굴에 밴드만 붙입니다. 밴드, 밀가루만 먹어요. 이런 사람들을 배울 거예요.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은요, 여러분들 윤리학 사상 파트에서 주요 다뤄지는 항목이긴 하나 여기서도 가볍게 다뤄집니다. 이유는요, 이 응용윤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개념을 잡아내지 못하면 응용윤리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크지 않으나 자세하게 다뤄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임윤리 파트가 있고요. 책임윤리라는 건 여러분들은 올해 18살 이년이면 20살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100% 책임진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2년 후면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됩니다. 성인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질 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책임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려윤리가 있습니다. 배려윤리. 자, 배려윤리입니다. 배려윤리는요, 길리건과 나딩스란 사람이 기존의 서양윤리가 너무 남성에 편중되어 있지 않냐. 우리 여성은 남성과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에 맞는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배려윤리며 윤리학자들은 이걸 여성윤리라고도 합니다. 여성윤리라고 해서 남성윤리를 배척하자는 건 아니고요. 남성윤리와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여성윤리에 있으니 남성윤리와 여성윤리가 같이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게 바로 배려윤리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윤리학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론윤리도 있습니다. 담론윤리도 있습니다. 담론윤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야기하자입니다. 뭘 할 때 이야기합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이야기하자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 결정한다. 그건 뭡니까? 독재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뭘까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윤리, 담론윤리입니다. 독일의 하버마스가 만들었습니다. 되시죠? 담론윤리까지. 여기까지가 이론윤리고요. 이 이론윤리 파트에서 주로 4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 4문제가 나옵니다. 잘 봐둬야 될 대목이고요. 그럼 응용윤리가 몇 문제 나올까요? 16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한두 문제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응용윤리입니다. 응용윤리 첫 파트는 생명윤리 파트고요. 응용윤리 첫 파트는 생명윤리 파트입니다. 생명윤리에서 주로 다뤄질 주제는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관이고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애착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동양의 입장도 있겠고요. 서양의 입장도 있겠죠. 동양에서는 주로 유불도에서 말하고요.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철학자인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현대 철학자인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해서 논해놨고요. 유불도에서 죽음에 대해서 논했지 않습니까? 유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꽁한 사람? 공자. 그 다음에 불교는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다르타. 그렇죠. 시다르타. 그 다음에 도교는 창시자는 노자이며 죽음관을 이야기했던 사람 장자. 그런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상가들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죽음관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백화복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있죠?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등등등. 생명윤리 부분은 되게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잘 봐주셔야 되고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요. 생명윤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윤리 파트가 있습니다. 환경윤리 파트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인간들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매년 봄이면 우리나라는 뭐에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밖에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매우 맑고 청명합니다. 봄 날씨에 청명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가을 날씨에 쓰는데 최근에 청명해졌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러니하죠. 기가 막힙니다. 환경론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존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인간까지만 다룬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동물도 우리 친구지. 살아있는 동물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뭘까요? 동물 중심이고요. 아니야. 식물까지도 우리가 챙겨야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게 생명윤리고요. 아니야. 식물이 자라나는 토대도 중요하지. 토양까지 지켜야지. 그게 생태계윤리입니다.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환경윤리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윤리 있습니다. 자, 과학윤리와 관련해서는 과연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발전된 과학이 인간에게 다시 역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과학자가 질 것인가? 기술 자체가 질 것인가? 사용하는 사람이 질 것인가? 그걸 논해보자는 게 바로 과학윤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한두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룰 겁니다. 과학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정의 파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사회적 박탈감을 느낄 때죠. 박탈감은 언제 느낄까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나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면 나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죠. 하지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럴 때 뭘 느낍니까?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약자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정하다고 바라보죠. 그럼 뭘 요구하겠습니까? 맞죠? 진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잘 나누고 있는 것인가요? 과연 어떻게 나누는 게 잘 나누는 걸까?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분배정의입니다. 분배정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누구 배웠습니까? 놀스. 또 한 명 누굽니까? 노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야. 필요에 따라 분배야. 누굴까요? 그렇죠. 마르크스입니다.
노을즈와 노직과 마르크스를 우리가 분배정의 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출제 순위 0순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배정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형벌에 관한 정의도 있죠. 형벌에서 주로 다뤄질 건 사용제도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흉악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흉악범은 사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기징역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없애야 되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담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배울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형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요. 기업가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요. 학생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각 직업에 맞는 윤리가 있죠. 이 윤리가 지켜줄 때 사회정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파트가 사회정의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고도의 발전을 할 때 많은 기업가들이 등장했죠. 근데 이 기업가들 여러분들 윤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갖고 있어야 될 윤리가 필요하겠죠. 이 기업가 윤리도 사회정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파트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시민 불복종 파트입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시민 불복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촛불혁명입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입니다. 그 시민 불복종이 과연 정당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분배정의에 등장했던 노을즈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평화윤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평화윤리가 있는데 평화윤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전쟁론이고요.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쟁 중에 정의로운 전쟁이 있냐 없냐,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의로운 전쟁이란 과연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바로 전쟁론에서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요. 폭력이 사용되는데 이 폭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때립니다. 뭘까요? 직접적 폭력, 물리적 폭력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으나 뒤에서 뒷담화해요. 뭘까요? 간접적 폭력이 됩니다. 종교가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가 폭력이 될 수도 있죠. 그것 또한 간접적 폭력입니다. 그럼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으신 분이 갈퉁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갈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폭력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만 특이한 상황인데 남북한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겠죠? 남북한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남북한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다는 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까? 통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질문합니다. 통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통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통일을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굳이 그거 할 필요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있겠죠. 그거 할 필요 있어?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북한까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통일의 형식이 한 가지가 아니겠죠. 가장 나쁜 통일의 방식은 뭘까요? 그렇죠. 전쟁을 통한 통일의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통일의 방식은 뭘까요?
합의를 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전쟁에 의한 통일을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흡수 통일이라고 하고요. 합의를 통한 통일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뒤에 누가 있냐면요. 지금 노철쌤이 계시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자주해요. 예, 알겠습니다. 합의를 통한 통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무슨 통일이 있다고요? 예, 흡수 통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통일하는 게 통일비용이 적게 들까? 당연하겠죠. 합의를 위한 통일이 적게 들겠죠. 합의를 할 때는 서로 배경을 따져야겠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통일하면 부담해야 될 몫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왔을 때 남북한이 합의를 통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대략 이 정도 되고요. 항상 생활관리는 23개 주제에서 20개가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함께 올 1년 열심히 개념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생활과 윤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